이거 받고 꺼져. 내 차 수리비가 더 나오겠네.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온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돈과 권력 앞에 이들의 존엄성은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아들을 위해 20년간 괴물임을 숨겨왔던 아버지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린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의 통쾌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려요. 낡은 1톤 트럭의 덜컹거림은 장태산의 지난 세월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만이 부자의 유일한 배경음악이었죠. 아들 장건우는 그런 아버지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늘 땀의 정직함을 가르쳤고 건우는 그 가르침 아래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좁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부자는 세상 전부를 나눈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거친 손으로 건네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진 아버지의 손이 캔을 감싸 앉아 커피 표면에 맺힌 김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스함이 건우의 가슴 깊은 곳까지 번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짐을 배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건우의 눈에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괴물처럼 질주해오는 차를 피할 틈도 없이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쇳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온몸이 공중에 떠오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건우는 찌그러진 트럭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자놀이에서 붉은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아버지의 얼굴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건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버지, 스포츠카에서 비틀거리며 내린 것은 재벌 3세 이선우였습니다. 그는 명백한 자신의 잘못 앞에서도 조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 냄새 풍기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쓰러진 장태산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모욕했습니다. 이봐, 영감. 이거 받고 꺼져. 내 차 수리비가 더 나오겠네. 그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건우가 앞을 막아서자 이선우는 귀찮다는 듯 건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짝 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건우의 세상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아버지의 목숨과 자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하찮게 취급될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동안 이선우는 유유히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푸른 담배 연기가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지며 이선우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었던 거대한 야수의 상처를 철없는 아이가 무심코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장태산은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아래 산소 호흡기와 심박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에 평생 남을 후유증이 생길 거라는 의사의 말이
건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몸 하나 믿고 살아온 아버지에게 불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건우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건우는 반드시 이선우의 죄를 묻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담당 형사의 무관심한 눈빛이 건우를 맞았습니다. 형사는 이선우의 음주 측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금이나 두둑이 챙기는 게 이득일 텐데라며 그를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분노한 건우는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상대가 JN그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젊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포기해. 10번째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건우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비 내리는 도심거리, 네온사인이 웅덩이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비치는 가운데 건우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JN그룹은 언론을 통해 이번 사고를 돈을 노린 자의 공갈단의 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순식간에 피해자였던 건우와 아버지는 파렴치한 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는 건우의 신상까지 공개되어 온갖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뻔뻔한 건 죄다. 재벌 상대로 돈 뜯어내려는 쓰레기. 당신 아버지 정말 불쌍하다.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건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려왔습니다. 힘없는 자의 정의는 이토록 쉽게 짓밟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날 밤, 건우는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들의 울음 섞인 자책을 들으며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장태산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들은 눈물에 젖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건우가 간이 침대에서 웅크리고 잠든 깊은 새벽. 장태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의 눈빛은 20년 전 명동을 호령하던 장 회장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고해진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죽 표면이 닳아 반들거리는 그 수첩은 20년이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로 나가 벽에 걸린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온 20년,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장태산은 20년의 침묵을 깨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나다. 살아있었다. 그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림자들에게 떨어진 거대한 낙뢰였습니다. 전화 한 통. 그것이 세상이 뒤집히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JN그룹의 법무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고를 담당하던 로펌이 갑자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단 한 장의 공문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JN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던 모든 로펌이 약속이나 한 듯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1위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장태산의 변호를 무보수로 막겠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건우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아드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회장님 편에 설 겁니다. 건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아버지는 평생 고물 트럭이나 몰던 사람이 아니었나요? 의문을 품을 틈도 없이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법조계의 반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JN그룹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시작된 투매 현상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은행은 JN그룹의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거대 기업의 자금줄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JN그룹의 회장 이강석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정재계 인사들은 모두 그의 전화를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JN그룹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모든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JN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우의 약물 복용 운전은 물론 탈세,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그동안 묻혀있던 온갖 추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칼날이 JN그룹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딪혀도 꿈쩍 않던 벽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그는 병상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평생 고물 트럭만 몰던 아버지. 하지만 건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묵이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강석 회장은 평생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와 배신으로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JN그룹 본사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고 이강석이 그토록 공들여 감춰온 비밀 금고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믿었던 측근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 이선우는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강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부, 그리고 아들까지.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계획한 심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누가 왜?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호화로움의 상징이었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이강석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구겨진 셔츠, 충혈된 눈. 그의 손에는 반쯤 남은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빈 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던 이강석에게 마지막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강석 회장,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강석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명동의 한 낡은 빌딩, 20년 전에는 사채 시장의 심장부였던 곳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빌딩의 가장 깊숙한 곳, 쇠로 된 무거운 문 앞에 이강석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떨렸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강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한 사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 회장, 장태산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이 아닌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검은색 정장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넥타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그의 뒤에는 칼날 같은 눈빛의 사내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강석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장태사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강석아, 오랜만이구나. 내 돈으로 세운 성에서 살만했느냐? 그 순간 이강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재앙이 바로 눈앞에 이 남자, 자신이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던 남자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이강석 앞에서 장태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사고로 다친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이강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이강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태사는 이강석의 눈앞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태산과 이강석,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 같았던 동지 박진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어깨가 서로 맞닿은 채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아, 내 동생 진태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겼지? 장태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에 이강석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강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장태산이 자신의 배신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20년 전 이강석은 라이벌 조직과 손을 잡고 박진태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창고에서 수십 개의 칼에 찔려 죽어가는 박진태,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강석의 냉혹한 눈빛,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과 정보로 JN그룹을 세웠습니다. 그는 장태산마저 박진태 살해 누명을 쓰고 사라졌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장태산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어 숨어 살았던 겁니다. 장태산은 지난 20년간 수집해온 이강석의 모든 비리 증거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박진태를 배신한 증거부터 시작해 정재계를 주무르며 저지른 온갖 불법과 탈법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괴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다. 장태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시대를 끝내고 의리를 지켰던 옛 동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는 이강석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내 손으로 제2N그룹을 해체하고 진태의 유가족과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돌려줘라. 그러면 내 아들놈 목숨은 살려주마.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쌓은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강석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는 장태산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손으로 제2N그룹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모든 비리를 자백하고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이강석의 몰락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겨진 양복, 허옇게 센 머리, 생기를 잃은 눈빛.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순간에 몰락한 재벌 총수의 모습 뒤에 명동의 전설. 장 회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아들 이선우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독방에서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벽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고 자신이 마약과 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는 장태산 부자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으면 장건우 역시 폭행죄로 고소해서 함께 진흙탕을 구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장태산은 아들 건우와 함께 이선우가 수감된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장 회장과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괴물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부와 권력에 취해 괴물이 된 자, 다른 한 명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된 아버지였습니다. 이선우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건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애비 트럭값의 100배를 줄 테니 여기서 끝내자. 이선우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미세한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장태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에게 안부 전해라. 내가 돌아왔다고. 이선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산의 눈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단숨에 목을 물어뜯을 수 있는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사과할 기회는 자네가 내 트럭을 들이받았을 때 이미 사라졌어. 장태산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선우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직감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며칠 뒤 이강석 부자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강석은 배임 및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선우 역시 모든 죄가 인정되어 장기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강석은 마지막으로 장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체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그는 장태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진심 어린 사죄의 의미를 담아 장태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어 장태산이 지정한 신탁재단으로 모두 귀속되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박진태의 누명을 벗기고 그의 이름으로 사회환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를 통해 한 남자의 명예가 20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날 장태산은 아들 건우를 한적한 공원 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푸른 잔디와 하얀 비석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진태의 묘비 앞에서 장태산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왜 장 회장의 삶을 버리고 평범한 트럭 기사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그는 한때 명동의 전설이었고 박진태와 이강석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사채시장을 장악하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려던 그때 이강석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장태산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살아남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신원을 숨기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아들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그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 희생의 깊이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장태산은 오랜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태야, 이제 편히 잠들어라. 모든 게 끝났다. 그의 손이 묘비를 쓰다듬었고 20년간의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에서 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야기들로 시끄러웠습니다. 명동의 전설 장 회장의 귀환은 다시 도시의 전설처럼 묻혔고 무너진 JN그룹의 자리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섰습니다. 장태산은 약속대로 해체된 JN그룹의 자산을 의리를 지켰던 옛 동지들과 사회에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장태산은 다시 낡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고로 망가진 트럭 대신 옛 동료가 선물이라며 두고 간 조금은 덜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붉은색 차체는 햇빛에 반짝였고 운전석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아들 건우가 예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좁은 공간에서 다시 찾은 평화. 건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괴물이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불러요.
질문을 받은 장태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수많은 감정들, 피비린내 나던 과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숨죽여야 했던 세월,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지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야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아버지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너무나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수식어보다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내 아버지. 장태산의 얼굴에 처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도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아들을 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트럭은 다시 시동을 걸고 따스한 가을 햇살 속으로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수는 다시 잠들었지만 세상은 이제 누구도 그의 아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